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4월은 과학의 달이죠. 작년 4월에는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모시고 우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4월에는 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60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리아 씨가 불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착각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바쁘셔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게스트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우주정책 연구하고 있는 안형준입니다. 작년에 박사님께서 저희 라이프 인 스페이스 이소연 박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도 패널로 출연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스푸트니크 위성 이야기와 한국 우주개발사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안영준 박사님께서는 2007년, 2008년 스페이스 코리아 그 우주인 선발 과정에서 최종 30인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종 30인에 선발이 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36,000여 명 중. 그럼 경쟁률이 무려 지금 하시는 일도 우주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러시아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주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상황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우선 2007년이었나요?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정확히는 6년이고요. 그때 과학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쪽은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분야라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우주가 제 이제 일종의 주요한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분야였어요. 우주인을 뽑는다는 공고가 2006년 초반에 나왔는데 기자였지만 저는 이제 도전을 당연히 했는데 뭐 저는 사실 일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게 더 컸었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0인 갔을 때 이제 그 전에 245명 후보 때 이제 이소연 박사를 눈여겨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저랑 이제 동갑내기였어요. 네. 30인 중에 뭐 지금이니까 뭐 지금 다 떨어지고 뭐 저는 뭐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강력한 라이벌 속으로. 근데 이소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30인 됐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지금도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30인이 될 때까지는 기분만 좋았는데 이제 30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 기자니까 취재를 하게 되잖아요. 30인들을 일일이 다 취재를 전화로 다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또 일을 또 바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를 인터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또 감이 잘 없다가 이제 30인이 10명씩 세 조로 짜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테스트를 일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밤차를 타고 항공우주의료원에 내려갔거든요. 버스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갑자기 이 버스가 우주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차여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주로 가는 버스 같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도 이제는 좀 한번 해봐. 이제부터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해봐 했는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계속 먹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도 저는 이제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팔로우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가게 된 거는 사실 10인 8인만 러시아에 갔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계속 기사를 쓰기 위해서 동계 훈련 가가린 우주센터를 갔었던 거예요. 취재를 위해서. 기자로서의 자격으로 가신 거군요. 그때 한 일주일 넘게 그 가가린 우주센터 근처에 동계 생존 훈련이었는데 그걸 이제 밀착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그때 이제 처음 경험을 했고요. 겨울에. 그래서 르포 형식의 기사를 쓰려고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기사를 쓰려고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 생존 훈련이. 그 당시 이제 그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일면 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맨 처음에 잡혔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제가 이제 일면 기사를 쓴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저녁 때까지 그 이제 교정본이나 그런 걸 마지막 보고 있는데 저녁 8시쯤에 속보가 떴는데 남대문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그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불이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9시 10시 돼도 그쵸, 되게 안 오래 꺼지다가 전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면에서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되게 이제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남대문 그 사건이 안타까우면서 저한테는 안타까움이 2배였죠. 그 기사가 일면을 다 차지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당연히 일면이 나왔는데 조그맣게 제가 찍은 사진이랑 일면에 났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래도 1년에 남았군요. 예, 그래서 기자 경력이 제가 사실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큰 기억으로 남아있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모스크바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때도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택시가 이미 그때는 우버가 같은 게 없었던 때였는데 공유 경제를 거기에서는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불법적으로 공유 경제를 실천하고 있었죠. 예, 그게 뭐 좋게 말하면 공유 경제. 지금 와서 보니 이건 우버인데 그렇네. 그 생각했거든요. 그냥 천대.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나가는데 손을 들면 이게 그렇죠. 카풀인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근데 흥정을 또 하고 막 해서 그렇게 타고 갔던 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탄 차에서 한 몇 번을 탔죠. 이 머문 시간이 좀 되니까.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우주 얘기를 너무나 일상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우리 놀랍다. 우주인들이 훈련하고 있는 거를 뉴스에서 봤다, 알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관심이 많군요. 예. 그래서 그냥 일상 얘기처럼 하는 것을 보고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인가 보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주 경쟁에 있어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여전히 저력은 있지만 뭐 발사 횟수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거의 예전에 소련의 그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박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원래는 공부는 이공계여서 물리랑 철학을 했어요, 학부 때. 물리와 철학을 하셨어요? 예, 뭐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했는데 교육이랑 뭐 물리랑 하면서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석사 때 과학 철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사랑 과학 철학이라는 학문을 석사 때 하고요. 좀 현실적인 거를 보고 싶어서 기회가 돼서 어떻게 이제 과학 기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주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제를 좀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우리나라 우주 개발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유학을 미국 조지아 텍으로 한 1년 준비해서 갔는데요. 그 지도 교수님이 미국의 이제 지금 현재 과학기술사업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좀 저명한 나사 히스토리언이에요. 되게 잘 돼가지고 그분 밑에서 지도 교수로 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 우주개발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도 교수는 주제거리가 되냐 뭐 이랬었거든요. 뭐 있냐? 예, 정확했어요. 예. 뭐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하는 게 있냐 뭐 이랬는데 그 역사를 한 50년대까지 좀 끌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득을 했고 또 1년을 들어와서 필드워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은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연원을 좀 찾으려고 80년대, 70년대 뭐 50년대 말까지 뿌리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지금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들어와서 이곳에서는 우주 정책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위는 과학기술사, 우주개발사로 학위를 한 셈이지만 지금 그 바탕에서 우주정책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공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개발 이쪽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뭔가가 시작됐다고 보나요? 지금 사실 뭐 서두에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가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행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그리고 좀 들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4월이니까 과학의 달인을 맞아서 뭐 행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50년 됐잖아요. 우리 세계 우주개발 역사는 나사를 바로 떠올리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항공우주. 예, 그렇죠. 카리라고 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인데 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올해 30년이에요. 1989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조금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뭔가 주요한 플레이어가 나왔다는 게 우주 개발의 이제 어떻게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30년이라는 거에 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한 세대가 정도가 지났다. 뭔가 좀 한 세대를 맞아서 이제 또 다른 전기가 되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뭐 1959년 그때를 우리나라 근대 로켓을 처음 발사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로켓은 아니지만 그 스푸트닉 1호라고 스푸트닉 영어로는 스퍼닉이라고 미국에서는 아, 그래요? 발음을 많이 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스푸트닉. 스푸트닉. 네.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스푸트니크. 네, 스푸트니크라고 하죠. 하여튼 그게 1957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 우주 개발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로켓을 발사를 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당연히. 물론 우리나라가 우주 로켓을 쏜 건 아니었지만 우주 발사체를 쓴 건 아니었지만 근대 로켓을 처음 시험 발사를 한 게 1958년, 9년 이때쯤이에요. 네. 그 이제 1958년 그때 국방부 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랑 다른 기관입니다. 네. 지금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생겼고요. 국방부 과학연구소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생긴 기관인데 거기서 되게 놀랍게도 로켓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3단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무슨 임무가 있어서 페이로드에 뭐가 실렸던 건 아닌데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게 기록에 있고 뭐 대한뉴스에도 소개된 영상 자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빠르잖아요. 1959년에. 생각보다 빠르네. 그렇죠. 57년에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투프니크 쇼크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고유 명사로 스투프니크 쇼크라고 하면은 냉전 시대 초기에 미국에서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최초라는 타이틀을 소련에 뺏기면서 충격에 휩싸여서 뭐 교육이나 과학 교육 특히 정책이나 제도, 국가의 과학 R&D와 관련된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를 보통 스투프닉 쇼크라고 하는데 그 스투프닉 쇼크가 갖는 의미는 글로벌하게는 세계 우주 개발이 시작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우주 매니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꿈과 비전에 불을 지폈다는 거거든요. 아 정말 우주로 인간이 나갈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예. 그런 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단적으로는 아마추어 로켓티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활동들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신문 지상에는 그때 50년대 중반 뭐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그렇죠. 나라였는데 뭔가 무너져버린 자존심,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데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한다. 이제 그런 식의 사설과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막 다 20살, 뭐 18살 뭐 이런 아주 젊은 분들인데 독학으로 뭔가를 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막 뒷동산에서 쏘고 막 대단하네요. 예, 그랬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나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설계도 그림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화약을 썼죠,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화약은 전쟁 이후에 어디 쓰다 남은 어디 뭐 왜 이런 추정을 하냐면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아마추어 로켓티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철공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노즐 만들고 화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쏴본 예. 그런 식이었지만 국방부 과학연구소는 국가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국가에 있는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난 분들을 여럿 모아놓고 조직적으로 만든 거라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때 참여하셨던 서울대 교수님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지금 한 뭐 7, 8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논문을 쓸 때 그분과 연락이 돼서 많은 자료들을 찾고 받고 뭐 했는데 출장 때문에 갔다 왔는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게 돼서 다시 뵀어요. 내년에 90이 되시는 분인데 예.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해서 근대 로켓을 이제 만들어서 쐈는데 일본이 사실은 지금도 우주 강국이지만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발사체로 자기네 나라 인공위성을 띄운 4번째 나라거든요. 일본이. 네. 1970년에 이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그 일본이 우주 로켓을 처음 시작한 때가 1955년, 56년 이때쯤이에요. 네. 펜슬 로켓이라고 동경공대에 이토카와 박사라는 분이 연필 크기만한 로켓을 가지고 시험용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게 발전해서 70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이르는데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찍 그 로켓 연구를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불씨가 확 사라져 버려요. 61년도에 국방부 과학연구소가 해체가 되고 관련 기록들도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 미스터리여서 이 왜 없어졌을까 그게 이제 큰 관심거리여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네. 왜 없어진 거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좀 이유였던 걸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길게 쓰기는 썼는데 그 긴 얘기를 여기서 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좀 의지를 갖고 시작한 연구였거든요. 원자력이랑 이 로켓 연구를. 근데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1960년에 이제 박정희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61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국방부 과학연구소 자체를 해체를 해요. 근데 그럼 왜 해체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이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뭐 책임자였던 분과 뭐 그 정권 사이에 알력 다툼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스케일을 넓혀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질 않나라는 가설을 세우고 미국에서 이제 문서들을 찾았거든요. 예.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미국에서 당시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을 하고 이제 휴전이 되기 전에 뭐 북한에다가 원자탄을 써서라도 통일을 하고 싶었던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이제 말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로켓 개발을 하고 그런 거를 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무기에 대한 지원 또는 식량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들 중에서 군사적인 지원이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무기에 대한 지원에서는 이제 아예 문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컨슈머블 아이템, 그러니까 뭐 업투데이트 아이템, 뭐 이런 최첨단 무기나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소모성 물건 무기들만 한국에 제공한다. 뭐 그런 구절들이 나와서 유추를 해보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아시겠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 미국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 미국이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 반공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저의 가설은 아마도 그런 미국 눈치 보기에 의해서 미국이 싫어하는 짓은 사전에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없앴던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민간 우주 개발을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여다 보면은 거기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61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무슨 학회 같은 데 가서 여기에서 발전시킨 이걸 갖고 우리도 인공위성을 띄운다거나 뭐 그런 거를 발표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무기 미사일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 당시에도 우주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제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선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뭐 55년에 시작해갖고 70년에 인공위성을 띄웠다. 우리나라도 58년 9년에 그 정도 3단 로켓을 띄웠는데 뭐 그대로 갔으면은 뭐 우리도 그 즈음에 우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그 당시에 뭘 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헤게모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고 적국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으로부터 우주 개발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명확한 우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2000년대 이후까지 우주랑 관련된 협력을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오히려 제한을 많이 했죠.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한 미사일 지침 같은 것들. 사거리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지만 초창기 1978년, 79년 배꼽 미사일을 우리가 자체 개발을 했을 때 사거리 180km 뭐 이런 제한을 계속 두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면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전혀 쓰임이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견제를 받기도 한 그런 역사적인 한계가 있었네요. 결국은. 예, 되게 뭐.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기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쪽 분야에 관심이 크게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아마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우주 개발을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60년대 초반에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시절인데. 이제 당장 뭐 북한의 위협이 네. 가장 컸기 때문에 우주 개발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민간에서는 적어도 그런 걸 꿈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 우주 항행 협회도 생겼었어요. 58년에. 예, 그 협회도 예, 그리고 대학생들이 로켓 발사 대회도 막 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행사들이나 민간의 어떤 붐을 이끌었던 곳이 사실은 국방부 과학연구소의 그 로켓 연구하던 여러 분들이었어요. 후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하대에서는 병기공학과가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로켓 개발 자체를 또 했거든요. 근데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인하대를 설립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61년에 박정희가 전체 대학 개혁을 하면서 인하대도 당연히 대상이었고 과를 몇 개 없애는데 그 병기공학과를 없애요. 인하공대가 있었는데 병기공학과랑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공학과였나? 정확한 과 이름은 지금 좀 생각나질 않는데 그 두 개 과만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로켓 개발이 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게 없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만든 또 3단 로켓이 있습니다. 1961년에 또 발사를 해요.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그래서 지금도 인하대에 가보면 그 당시에 쐈던 3단 로켓이 모형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61년을 기점으로 해서 싹 사라져요. 신문 같은 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추어 로켓티어 얘기도 없고 인하대도 그 이후에 지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냥 쓱 사라지고 우주항행협회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69년 뭐 70년대 달 탐사 그때까지.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런 활동 민간에서의 그런 활동들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었던 것이 국방부 과학연구소 국가적인 기관의 여러 전문가들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그런 동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그런 좀 스투프닉의 어떤 쇼크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잠깐 잃었다가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사그라들었고 거의 60년대까지는 우리에게 우주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달 탐사 때 갑자기 확 관심이 또 높아졌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6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탕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중국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해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서 발표를 하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60년대 말에 하고 박정희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북한을 우리 스스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AGD 지금 있는 그 기관을 설립을 하고 이제 자주국방을 기치로 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리고 핵 개발도 그때 뭐 아시다시피 시도를 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여러 문건에서. 그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여찌저찌 해서 78년에 우리가 배꼽 미사일이라는 거를 나이키 허큘리스 로켓이 있는데 미사일이 있는데 그 외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에 유도 장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디파이 해가지고 로켓을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78년에 그걸 만들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견제가 당연히 심했고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미국의 견제 속에 우리가 몰래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미국 문서들을 비밀 해제가 된 문서들을 미국에 있을 때 좀 찾아보니까 미국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다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한국한테 이거를 풀어줘도 얘네 못할 거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무실했네.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핵 개발을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어느 정도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지에 대한 여전히 역사적으로 의문이 남아있기는 한데 시도를 했던 거는 명확하고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6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핵 개발만은 이제 절대 안 된다. 근데 미사일은 놔뒀거든요. 알면서.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뭔가가 이제 제 논문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논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78년에 미사일 지침이 나오게 되고 박정희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우리는 핵도 개발하려고 했고 미사일도 개발하려고 하고 자꾸 또 북한을 자극하는 것 같고 뭔가 자주국방 그냥 미국은 네. 자기네 엄브렐라 안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네. 거의 뭐 이제 쿠데타와 같은 12.12로 그 정권을 잡고 나서 거의 20년 만에 데자뷰가 일어나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방부 과학연구소를 해체했잖아요. 1980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백곰팀을 해체해요. 20년을 거기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봤다 해요. 똑같이. 그거는 이미 제가 50년대 그 국방부 과학연구소 이전 그 이야기를 파기 전에 이미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일 팀을 해체한 게 당연히 레이건 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예, 그러니까 박정희랑 굉장히 그 미국 정부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 거 나는 아예 관심 없다. 안 한다. 예,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백검팀 해체하고 대량 해고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회고를 들으면 뭐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아마 그때 계속 갔으면 우리가 발사체 기술이 훨씬 진일보할 텐데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또 산업 쪽이나 어디든 가게 돼서 뭐 기반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60년과 80년, 20년 사이를 두고 굉장히 비슷한 일이 같은 비슷한 이유로 일어났다는 가설 하에서 이제 제가 오히려 80년대를 보고 60년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백곰팀을 해체를 했다가 아웅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82년에. 그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요직들이 그 아웅산 그쪽에서 행사에 참가했다가 북한의 테러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다 죽고 전두환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88년 올림픽이 또 열릴 텐데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팀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현무 로켓을 올림픽 88년 이전까지 개발하라. 또 이런 게 만들어져서 다시 해서 백곰 로켓을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를 한 현무 로켓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군사 무슨 로켓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기. 제가 이제 이 민간 우주 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국방 얘기를 많이 하냐? 어느 나라든 국방에서 시작돼서 우주 개발로 이어졌어요. 인력이든 뭐 산업 기반이든 뭐든. 근데 좀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민간 우주 개발을 하는데 이걸 너네 군용으로 우주 기술이라는 건 듀얼 테크놀로지잖아요.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민간 우주 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적인 어떤 우주 발사체와 민간의 우주 발사체는 별개로 간다라는 게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 개발은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뭔가 과학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만들기 이전에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의 부품을 깎으려도 어디서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기계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산업적인 토대가 7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백곰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대표적인 뭐 기업이 한화 같은 기업이죠. 화약을 만드는 한화 같은 기업은 올해 방산 기업이기도 하면서 우주 개발에도 참여하고 70년대에 기반을 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런 거 인력이든 산업적 기반이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하기 이전에 그런 토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연결고리를 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 이후에는 80년대 이후에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왔나요?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떤 본격적으로 우주 얘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92년 뭐 우리별이로 89년 항공우주연구원 설립을 얘기하지만 80년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도 우주에 뭔가 도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언론이든 뭐 사회적으로 담론이 만들어진 건 80년대 초반이었는데 올림픽이 계기였어요. 80년에 뭐 우리가 기억할 바덴바덴에서 뭐 그 88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위성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을 개최를 하려면. 네. 아,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통신 위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논의가 됐어요. 국가 위성을 우리가 그 당시에 가져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는 아직 국력이나 경제 상황이나 산업적 기반이 국가 위성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또 결국에는 미국의 인텔셋 그걸 대여를 해서 방송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뭔가 우리나라 그때 이제 경제 발전을 70년대 80년대까지 쭉 해오면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올림픽이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가 중진국인데 2000년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제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스터해야 되는 분야가 우주다라는 것들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인데 85년도에 국가 이제 계획으로 2000년대를 향한 그 너무 그 보고서의 이름이 길어갖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예. 2000년대를 향한 무슨 국가 무슨 발전 계획 같은 보고서들이 그때 막 마련이 돼요. 장기 발전이 이제 뭐 그런 굉장히 2000년대에 우리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주가 꼭지가 들어가게 되고 88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최초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우주를 갖고 공약을 내건 후보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보통 이제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랑 국가적인 어떤 상징, 국력의 상징 뭐 이런 거 느낌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들도 뭐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도 달 탐사에 대한 굉장히 61년도에 비전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주요 단골 소재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은 정권 초기에 다들 마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안 좋은 결말이어서 좀 희화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주 그렇다고 해서 달 탐사 계획이 전혀 없었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게 얼마나 공유가 된 얘기였는지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죠. 뭐 그 당시에 그 안을 대통령 후보한테 주었던 분은 알고 있겠죠. 내가 줬는데라고. 그 누군지는 제가 많이 찾아서 물어보고 뭐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88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노태우 대통령이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를 선거 때 하고 당선이 된 이후에 탄력을 사실 받았죠. 그래서 항우연이 만들어진 거고 관련 진흥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우주 개발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거고 위성도 아리랑 그리고 통신위성 무궁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우리별 그런 위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역량을 쌓아 나가기 시작한 거죠. 90년대. 그리고 발사체로는 과학 관측 로켓 1, 2, 3호가 2000년대까지 개발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쌓인 역량이 지금 뭐 나로호, 누리호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나름 우리나라도 헤리티지를 갖고 한 세대를 이제 지나온 거죠. 중요한 전기가 한 번은 있었어요. 1998년에
북한이 뜬금없이 대포동 1호를 쏘면서 우주 발사체라고 우겼고 위성을 쐈다라고 우겼는데 아무도 그 위성의 존재는 확인이 안 돼서 고스트 세틀라이트다. 미국이나 어디서도 다들 근데 북한만 우리는 위성을 쐈다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제 그 당시에 위성을 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종의 스투프닉 쇼크처럼 대포동 쇼크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자력 발사체를 개발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그 계획을 땡겼어요.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했는데 그게 뭐 독이 될 수도 있었고 득이 될 수도 있던 건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자력 발사가 개발이 목표였거든요. 그러나 5년을 이제 98년, 99년에 우리의 계획을 땡기면서 러시아와 그때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러시아와 나로호 1단 로켓에 대한 처음에는 공동 개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1단 로켓을 거의 이제 사오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원래 계획이 2010년이었는데 2005년에 발사를 하겠다고 땡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협력을 하겠다 해서 협력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협력 과정에서도 아까 되는 거 다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런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2005년까지 발사는커녕 많이 지연이 됐죠. 결국에는 2009년에 이제 나로호를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두 번째까지 실패를 하고 2013년에 비로소 이제 나로호가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럼 나로호 프로젝트는 처음 러시아랑 한국이랑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서 출발한 게 90년대 후반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2000년대 들어와서 고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그 당시 이제 과학 3호 액체 로켓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2010년에 우리가 자력 발사를 할 때 이 과학 3호를 어떻게 더 키우거나 뭘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초반까지도 KSLV-1이라고 나로의 원래 이름 KSLV-1이 러시아와 협력을 할 때도 여전히 우리 독자 모델에 대한 플랜 B처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5년, 4년 그때 이제 즈음해서 그걸 포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로호에 이제 러시아의 1단 로켓을 들여와서 하는 걸 그리고 발사장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해서 외나로드에 발사장도 짓게 되고 지금은 근데 이제 누리호 KSLV-2라고 하는 이제 로켓은 1단 자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75톤. 그 이제 작년 말에 그 테스트를 처음으로 성공을 했고 1단 로켓을 그 로켓은 우리 독자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 액체 로켓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90년대 말에 그 과학 3호에서 액체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는 사왔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싹을 죽였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처럼 그 KSLV-1 나로호의 1단 러시아 거였지만 지금 누리호의 1단 75톤 로켓은 과학 3호 이전에 만들었던 로켓에서 계속 인력이나 아니면 연구를 근근히 이어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로호는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때 스타트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 러시아와의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도 같이 된 거죠. 묶여서 된 거죠. 우주인 선발도. 그래서 2006년에 그런 계약들을 맺으면서 협력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주인도 그럼 우리가 갈 수 있겠다. 사실은 우리 이소연 박사가 이제 익스피디션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말레이시아 우주인이 갔었거든요. 직전에. 근데 그 말레이시아 우주인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의 전투기를 수호이었나? 그 전투기를 대량 구매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옵션을 준 거예요. 뭐 할래? 뭐 하나 해줄게. 그랬더니 우주인을 보내겠다 해서 말레이시아 우주인이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그 순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협력 관계에서 우주인이 나왔던 원래 뭐 우리나라도 우주인에 대한 계획은 엑스포 93년 때부터 있었어요. 엑스포, 그래요? 맞아요. 93년. 그 당시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미르 우주 정거장이 러시아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상업적인 우주 비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자를 한번 방송사에서 돈을 내서 미래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갈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93년 그 당시에 엑스포를 즈음해서 우리도 우주인을 한번 배출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KBS에서 그걸 똑같이 NHK에서 한 것처럼 도쿄 방송이었나 NHK였나 한 것처럼 똑같이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명을 KBS 기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2분이 가가린 우주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과학동화 92년, 3년 그때 찾아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무중력 비행기에 타서 훈련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왜 못 간 건가요? 그때 뭐 정확한 그거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자금 조달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KBS에서 한 200억 막 이렇게 드니까 비용이 엄청났겠네요. 그걸 계약을 맺었다가 뭐가 계속 안 돼가지고 뭔가 그냥 틀어졌군요. 포기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우리는 미국이랑 친하잖아요. 네. 미국은 이미 계속 우주인 보내고 있고 네. 왜 미국에서 나사에서 안 보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궁금한 점이었어요. 이거. 왜 러시아였을까? 한 번 그 제안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80년대에 나사에서 그 올림픽 그 위성 있잖아요. 예. 그거를 계약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미국의 회사들이랑 미국 정부랑 우리가 이제 통신 위성을 갖게 되는 그런 협상 중에 어디에서 뭐가 제안을 했다고 왕복선에 실어주겠다 그런 제안은 있었다고 해요.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는데 그게 일종의 의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을 갔냐. 우리는 미국이랑 친한데 우주왕복선을 타거나 다른 거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갈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일본 우주인들은 그렇게 가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거로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일본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은 일본은 거의 파트너처럼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이미. 오랜 신뢰를 구축하고 있고 직업 우주인으로서 일본 우주인을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이 일본은 이미 자기네 그 모듈을 하나의 그 회원국으로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이미 갖고 올라와 있었고, 있어서. 예. 국제우주정거장의 지분을 갖고 있군요. 예, 큰 지분을 우리는 회원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뭔가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진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굉장히 도와줘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관계들은 그렇군요. 딜레마적인 우리 입장에서 그러네요. 보면은 네. 막 도와주기도 어렵고 북한이라는 것 때문에 네.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대상인 것 같아요. 우주 개발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저도 지금 그런 관련된 일들과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파트너십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 자체도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한 것도 있고 돈이 많아진 것도 있죠. 오히려 예전이랑 다르니까요. 네, 상황이. 오히려 우주 개발을 하는 여러 이제 기업들 우리나라가 좋은 어떤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에 쏟아붓는 돈이 꽤 되죠. 꽤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뭐 미국이랑 대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 세계 우주 개발에 민간에 투자되는 정부에서 투자되는 그런 금액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돈이군요. 네. 최근의 동향, 트렌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글로벌한 우주 개발의 동향을 보면은 일종의 거의 패러다임 시프트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임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의 큰 역사를 보면은 뭐 미국과 소련의 그 체제 경쟁에 의한 70년대, 80년대까지의 90년대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 양상이 많이 달라졌고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이 급부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만 부상한 게 아니라 뭐 인도, 뭐 그리고 유럽, 일본 그리고 브라질이나 남아공 여러 나라들이 부상을 하게 되고 다극 체제로 가는 거는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우주의 상업화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민간에서 우주 개발 뭐 발사체를 만들거나 위성을 만들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들더라. 그동안은 우주 자체는 뭔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었고 안보나 국가적인 자긍심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그리고 명분으로 명분이 좀 컸고 그리고 오래 걸리고 수익이 바로 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여서 국가 주도에 그리고 대기업에 국가가 계약을 맺어서 개발을 하고 뭐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자본이 아니라 민간 자본에서 투자자들이 우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회사들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뭔가 수익되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큰 이제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소위 뉴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이 아니라 민간 자본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의 우주 개발이 가능해졌다. 물론 스페이스X가 우주의 상업화와 민간 우주 개발을 상징처럼 지금 돼 있고 이미 스페이스X는 소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작은 규모로 이제 시작을 했고 나사의 중요한 인력들을 갖고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민간 그리고 탐사 그러니까 위성이나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도 계속 소개가 되는 우주 자원 탐사라든지 우주에 가서 자원 광물을 채굴해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 예를 들면은 우주 장례식이나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안보 있잖아요. 쪽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예전에는 우주라고 하면은 뭔가 한정된 어떤 독특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보, 외교, 상업, 산업,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크게 됐네요. 팽창이 되면서 산업이나 경제 쪽으로도 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산업 생태계 자체도 크게 변하고 있고 국제 협력, 탐사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도 크게 바뀌고 있고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변화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비전을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영역들이 새로 도전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항법 위성이라든지 발사체는 계속 위성이랑 그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주 물체 감시라든지 그리고 탐사,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부분들은 이전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비전을 만들고 있죠. 달 탐사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달 탐사는 유인 탐사입니까? 유인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무인으로. 추진 중이고 있는데 궤도선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착륙선이 나와서 달 착륙 로버에 의한 달 착륙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협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게이트웨이라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은 그 우주정거장이 지구 궤도를 돌잖아요. 근데 게이트웨이는 달 궤도를 돌게 하는 정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달에 착륙도 하고 거기서 화성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 궤도에다가 정거장을 만든다. 그게 게이트웨이 계획인데 그러면 지구 궤도에 도는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건가요? 국제우주정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 부분도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를 민간에다가 아예 넘겨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호텔로 사용하겠다라는 막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군요. 예,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쨌든 다음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게이트웨이에 여러 나라들의 협력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협력 의향을 작년 말에 보냈어요. 투자자도 모집하고 있겠네요.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지금 기획 단계라서 국제우주정거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IMF이기도 하고 90년대 말에서 우리가 의사는 있었으나 참여를 못했지만
게이트웨이 같은 국제 커다란 어떤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면 국제 사회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태워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민간에서도 달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거든요. 유럽 중심으로는 문 빌리지라는 일종의 좀 컨셉에 가까운데, 달에 관심 있는 뭐 국가든 뭐 민간이든 하여튼 하나의 비전을 갖고 한번 우리가 달에 도전해보자. 그런 비전 공유 작업들을 하고 있고, 문 레이스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에어버스사에서 뭔가 기획을 했는데, 얼마 전에 루나 엑스프라이즈라고 컴피티션이 있었거든요. 달의 민간에서 뭐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면은 상금을 주겠다. 컴피티션을 열었는데, 최종 몇 개 팀이 민간 로켓에다 실어서 계약을 맺고 이제 달에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상을 기한이 있었거든요. 2018년까지 작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성공한 팀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스라엘의 기업인 스페이스 IL이 며칠 전에 달 착륙에 시도를 했어요. 성공했나요? 근데 되게 기대가 컸는데 안타깝게 추락으로 결론이 났지만, 루나 엑스프라이즈에서는 상금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했고 다시 도전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달에다가 뭔가 궤도선을 보낸 나라는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달 착륙에 시도했다.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네 번째가 이스라엘이 될 뻔했죠. 민간에서 국가로 봐도. 국가로 봤을 때. 국가로 봐도. 그러나 그거의 주체가 민간이었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민간의 힘으로. 근데 우리는 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달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우리가 소위 심우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주에 이용을 할 때는 지구 중심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위성이 대표적인 건데 지구 주위를 돌면서 활용을 하는 거죠. 통신이든 방송이든 뭐 영상이든 활용을 하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탐사의 영역이잖아요. 과학적인 지식을 얻거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달에 자원이 있거나 화성에 자원이 있어서 그거를 채굴해 오겠다고 하는 건 경제적 목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탐사를 해야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디가 제일 쉬운 대상이어서 달이 당연히 제일 가까우니까 탐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사의 비전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짐 브라인스타인이라는 그 나사 청장이 지난주 그 스페이스 심포지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2024년까지 달 착륙 우주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성일 것이다까지 얘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보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달에서 유인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떤 테스트베드처럼 활용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이제 화성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제 뭐 화성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달이 점령이 돼야, 연구가 돼야 화성이든 어디든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겠네요. 뭐 달 탐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어요. 달 자체를 이용을 하겠다. 참 지금 뭐 헬륨3라는 뭐 자원이 달에 어마어마하게 묻혀져 있는데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한참 돌다가 지금은 좀 그게 가라앉았어요.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이언스에서도 그렇고 뭔가 지금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흔적이 지금 이제 극지방에는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달의 어떤 자원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더 탐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달을 마스터한 다음에 화성을 가겠다는 아닐 거예요. 지금 화성도 동시에 탐사의 영역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전 탐사에 대한 비전 우리는 여태까지 우주 개발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와 안보 그리고 뭐 국가적인 자긍심 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이유가 많았지만
탐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행성에 뭐를 보낸다 궁금해서 뭐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나 달 탐사가 그거의 시작인 셈인데 우리가 우주 개발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탐사라는 영역에 새로 도전을 하겠다고 한 게 2017년, 18년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탐사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거든요. 탐사는 이제 국제 협력도 중요한 도구가 될 테고 자국의 어떤 기술을 갖고 도전하는 영역이 되면서도 모르겠어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당장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우주 강국에 우리가 도전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낸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달 탐사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 비전 작업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네. 달 이후에 소행성 갈 건지 뭐 화성을 갈 건지 우리 비전이 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저도 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돈 많이 드는데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냐. 그런 분들한테는 보통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우주에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입 아프죠. GPS 그리고 그 우주 기술로부터 나오는 스피노프된 여러 가지 기술들의 혜택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뭐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도 혜택을 입은 셈이었죠. 그동안. 네. 이 글로벌한 국제 사회에서 물론 선진국들은 그런 우주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산물에 의해서 입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정말 힘든 때라면 그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하고 뭐 살아야 될 텐데 이거는 저는 이제 국격이랑 관련이 네. 있다고 봐요. 예,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기여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사의 영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나사 같은 데서 사진 한 장 딱 보여준다. 예를 들면 명왕성에 몇 해 전에 있었던 고해상도에 사진을 보여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이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자기네 나라 사람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오픈하죠. 다 오픈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은 인류에 뭔가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가 그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여를 할 만큼 성장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예를 들면 GPS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민간용으로 지금 신호를 다 개방을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짜로 칩만 수신기만 핸드폰 안에 있으면은 지도를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슨 천사 같아서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공개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걸로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군사용으로 역시 군사용 GPS에 해당하는 신호들은 무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을 크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달 탐사, 뭐 소행성 탐사, 뭐 화성 탐사 이거가 당장 어떠한 이득을 가져올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경제적 이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GPS를 개발을 했던 미국에서도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파급을 줄지는 계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여를 할 때가 됐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여를 하면서도 이거는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주 과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우주청에 대한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종의 컨트롤 타워죠. 근데 우주청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항공우주연구원 있잖아 라고 하는데 우주청이 필요한지 항공우주연구원으로는 안 되는 건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청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우주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정부 조직인 건지 연구를 개발을 하는 조직인 건지 관리하는 조직인 건지 뭐의 의미를 떠올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저는 약간 나사? 네. 그러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일단 규모 뭐 그리고 조직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청이라는 단위는 이제 우리가 부처청 이렇게 있잖아요. 정부 조직이 되는 건데
지금 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사가 특이한 경우죠. 청은 일단은 정부 조직이에요. 우리가 기상청이라든지 기상청은 물론 연구기관도 하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관세청, 그 청 붙어 있는 것들을 방사청, 무슨 국세청, 특허청, 국세청. 실질적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들은 이제 실제로 정부 돈을 쓰는 거예요. 네. 그 청들은. 근데 만약에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나사 같은 경우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도 연구 개발도 직접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청들은 또 다 달라요. 어떤 부분들은 연구 개발 안 하고 돈만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데들도 있고 그 모델이 다 다르군요. 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청을 만들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로 모아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의 청을 가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고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왜 그럼 청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냥 나사와 같은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청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형태나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의 체계는 과학기술정통부가 대부분 우주에 관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가장 심의 의결을 하는 중요한 의결 기관인데 거기 이제 위원들은 민간에서도 오고 여러 전문가들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장관들,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위원이 있고 우주위원회의 심의 의결, 예를 들면 우리가 달을 몇 년도까지 가겠다. 뭐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심의 의결을 하는 위원회고 거기에 구체적인 안건을 올리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정통부예요. 그러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그런 중요한 의결 사항들을 올리기 전에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항공우주연구원이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관 또는 정책적인 외교적인 국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안건을 만들겠죠.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개발 기관이라서 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러한 임무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의 집단이에요. 주어진 과제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런 기관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과학기술부에서 오히려 항공우주연구원에 이런 임무가 있으니 연구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제로 나가고 역할이 다 다르군요. 다른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부가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에이전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에 또는 대학이나 이런 곳들에 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학기술부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근데 우주개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한 자리에서 한 10년, 20년 계속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공무원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소연 박사도 작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성이 없다. 1년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보직 순환제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 회의를 가거나 해도 전문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청이 되면은 청 내에서만 돌거든요. 보직을 순환을 하더라도 우주랑 관련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전문성이고 두 번째는 청이 되면은 이제 일종의 격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과기부가 원래는 역할을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우주 개발을 하는 게 그동안은 과학기술정통부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부처에서도 위성이나 우주 개발에 대한 수요나 활용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국방도 그렇고 뭐 국토부, 비해서. 기상청, 뭐 산업부 뭐 이런 데에서도 독자적인 위성을 개발하겠다. R&D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부처로 조정을 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기정통부가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그냥 원오브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뭔가 격상이 필요해서 이 부처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하나의 과, 2개 과가 지금 있는데 과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지금 작년 뭐 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언제 실현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작년부터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청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어들이 각국에서 다극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막 레이스가 시작된 것처럼 네. 그러면서 없었던 나라들이 막 청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타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호주 같은 나라가 우주 개발의 역사 되게 오래됐거든요. 미국이랑 협업을 통해서. 그런데 2017년에 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룩셈부르크도 청을 만들었어요. 룩셈부르크는 지금 그 뉴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떠오르는 국가인데 왜냐하면 우주 광물 채취를 위한 자원 채굴에 국가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게 자국의 무슨 연구원에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래네타리 리소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사실은 뭐 비전은 대단하고 막 하는데 지금까지 업적이나 실적이 저궤도에 위성을 하나 올릴 정도도 굉장히 힘든 그런 기업인데 거기다 국가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아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유럽에서 뭔가 그런 좀 선구적으로 지금 막 하면서 청도 만들고 그리고 UAE 같은 나라들도 청을 최근에 만들면서 100년짜리 비전을 막 세워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레이스처럼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런 다른 나라의 움직임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곧 나오겠죠. 지금 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청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거를 대체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겠죠.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 집행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해외 파트너들 맞아요. 해외에 대표성도 있는, 갖기 어려워요. 대표성도 갖기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뭐 연구나 이런 걸 참여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의사 결정권이 그렇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외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도 같이 회의는 하는데 얘네들이 의사 결정권이 없는 걸 알아. 그런 어떤 실무 현장에 나가면은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장밋빛 미래라고만 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당장 이제 달 탐사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미래를 좀 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년 한 세대 정말 산업이든 항우연이든 뭐 정부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한 세대를 잘 커왔는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비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우주는 항상 뭐 미래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우주 세대라고 부를 만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면 보통 항공우주공학과 나오고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들만의 어떤 독특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우주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발사체 비용이 낮아지고 위성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놓고 하다 보니까 억세스 자체가 많이 쉬워질 거예요. 위성을 띄우든 사람이 진짜 가든 여행으로 가든 뭐 한번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우주를 우리가 직접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위성이나 이런 산업 같은 것들이 이 소위 요즘에 우주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급되는 거는 지금의 상상을 넘을 거예요. 정말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킨다면 멀티 플래닛 스피시즈라고 일컬어요. Where are you from 했을 때 I'm from Korea인 것처럼 거기서 이주를 해서 태어난 애는 화성인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 사람은 Where are you from 하면 I'm from Mars예요. 그런 난 비전이. 지구인데 넌 어디야? 그러니까 화성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서 태어났건 미국에서 태어났건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나 화성에서 태어나면 그건 생물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아마 한 30년 이후 한 세대 후에는 살고 있는 우리 후속 세대들은 정말 스페이스 소사이어티에서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주 안에서 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우주를 통한 활용을 통한 지구에서의 삶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런 우주 소사이어티에 살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 저는 지금 자체 우주는 굉장히 그 투자 기간도 길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세대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미래랑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봄직하다. 기존에는 우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학자들만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우주는 스페이스는 그 어떤 특정한 지구 밖의 영역으로서의 스페이스가 아니라 모든 전공과 모든 관심사와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펼쳐지는 그냥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예컨대 사람이 우주에 나가면 거기에서의 의학, 생물학, 문화, 놀이문화, 놀이문화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보험 모든 인간의 활동이 활동 무대가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공간으로서의 스페이스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 소사이어티 이 산업 생태계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우주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우주를 그냥 자기 하는 일을 우주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학문 쪽으로도 우주 사회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주 문화 인류학이 있을 수도 있고 우주 경제. 예, 그냥 우주는 정말 스페이스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주는 하나의 그냥 꿈이 펼쳐지는 그냥 하나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것으로서 좀 봐야 된다. 네. 예, 이게 중요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양한 전공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그 시각으로 좀 보게 하기 위해서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경제학자든 인문학자든 철학자든 그런 분들까지도 다. 러시아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역시 뭐 이제 여전히 러시아는 우주 강국이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위성항법 시스템 있잖아요. GPS 미국 시스템이고 전역 위성항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있거든요. GPS 말고도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의 글로나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이제 러시아가 구축해 놓은 이제 위성항법 시스템 체계가 있는 거고 유럽도 지금 이제 그걸 구축 중이고 일본 중국도 구축 중이에요. 베이두라고. 그리고 인도랑 일본은 자국 내에 국소한 지역에서만 위성항법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글로나스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좀 산업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한국도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신호를 쏴주는 그런 위성항법 체계, 한국형 GPS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기획 중인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역시 러시아는 옛날 뭐 당연히 영광의 그 바탕 안에서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의 글로나스 계획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비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도약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거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이 러시아의 소련의 역할을 지금 중국이 거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는 우주 개발의 현재 과거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영향력이 계속 크고 나름의 비전을 갖고 계속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랑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국제 협력 부분에서 러시아랑 계속 좋은 관계를 뭐 어찌 됐든 2005년도에 있었던 그 나로에 관련된 협력 관계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시에서 아주 멀리 오셨는데 출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런 우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화 연결을 하든지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